안녕하세요, 최비서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개인회생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혜진입니다. 자, 오늘 볼 판례들은요, 회생 그리고 파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좀 쓱 훑어봤는데 역시나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그런 건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저는 변호사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느낌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판례인지 먼저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채무 씨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채권 씨에게 8천만 원의 돈을 빌렸다가 이후 사업에 실패해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채무 씨가 제출한 변제 계획 안에는 이채권 씨에 대한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채무 씨가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오던 어느 날, 너 돈 빌릴 때 연대보증인 있었지? 걔한테 변제하라고 했더니 다 못한대.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이 갖고 남은 나머지 돈은 네가 책임진다고 갔었어. 네? 아니 저는 지금 회생 절차에서 변제 중인데 아니 그건 좀... 뭐? 너 내 성질 몰라? 결국 김채무 씨는 보증인이 변제하고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김채무 씨는 성실히 변제를 완료해서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런 기쁨도 잠시. 이채권 씨가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이 사건을 파악하려면 먼저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회생이 뭔가요? 파산이랑은 다른 단어죠? 네,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네. 파산 절차는 변제 능력이 없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하는데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서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금원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에 회생 절차는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람이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서 그 전에 발생한 채무 전체를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 내의 기간 동안에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갚으면 그 이후에 면책을 받는 것이고, 또 개인 파산은 소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을 해서 빚을 갚고 바로 면책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회생 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해야 하니까 되도록 많이 면책을 받기 원하는 채무자들은 파산 절차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 자산을 모두 처분해야 되는 파산과 달리 회생 절차는 자기 소득 중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산을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파산과는 달리 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건만 된다면 가급적 회생 절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법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근로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총 채무액이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그 외의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파산이든 회생이든 이 절차를 밟고 나면 그 전에 생긴 채무가 전부 면책이 되는 건가요? 면책 대상이 되는 채무는 회생의 경우에는 회생 개시 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한정됩니다. 예. 그리고 파산을 하면 당연히 면책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는 않고 별도로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면책해 주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면책을 해주지 않는 그 불허가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서 이렇게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채무자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상태에 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면책받은 경우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때,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채무자가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네, 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그런 도움이 될 정보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사안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아까 김채무 씨는 이채권 씨의 채권까지 포함해서 면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면책 전에 별도로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썼으면 이 각서에 따른 채무도 면책이 되는 건가? 진짜 모르겠는데, 자,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네. 면책이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왠지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하고 아울러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사안과 같이 회생 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이행각서를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좀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결과를 듣기 전까지는 애매한 것 같은데 이 판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머릿속에 늘 명쾌함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리걸 마인드가 또 생기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금 사안과는 달리 면책 결정이 난 이후에 네. 면책받은 기존 채무에 대해서 별도로 차용증을 쓰고 그에 따라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면책 결정이 난 뒤에 별도로 갚겠다라고 차용증을 썼다는 거죠. 뭔가 좀 뭐랄까요? 문제의 함정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판례 취지대로라면 면책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면책 결정 후의 변제 합의가 면책 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 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게 된다면 그 변제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일단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 전에 발생한 채무는 무조건 면책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무조건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새로 변제 의사를 표시한 채무가 기존 회생 채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별개의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은 면책 결정 이후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그것이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이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갚겠다고 한 그 채무가 기존의 채무와는 다른 새로운 채무이거나 정말 갚은 능력이 있고 또 자발적 의사로 갚겠다라고 약속한 거라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면책 결정의 효력이 정말 강력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법원이 파산이나 회생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악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 한은 포괄적으로 면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때 깜빡하고 채권자를 빼먹었더라도 면책 결정의 효력에 의해서 포함된다라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채무자가 실수로 채권자를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면책 결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끝까지 하지 않고서 결국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그렇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물, 즉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유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판결에는 집행력도 생기는데요.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 해서 법원의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도 채권자가 확정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그 뒤에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의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까지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이럴 때 채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집행을 허용해주지 말라고 어떤 청구를 해야겠죠. 네. 그런 소송을 청구이해소라고 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채무자가 청구이해소를 제기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자, 아까 그 기판력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생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무자가 받은 면책 결정의 효력이 더 클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기판력이 더 클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받은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고요. 네.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해소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네. 자, 역시 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막강하군요. 사실 이것은 기판력과 면책 결정의 효력 중에 뭐가 더 큰지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기판력의 효력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물, 즉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판단에 한해서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면책 결정에 대해서 주장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래서 면책 결정으로 인한 책임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결론만 일단 좀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에 깜빡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된 걸 주장하지 않아서 그대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땅땅땅 확정이 되더라도 청구 이의소에서 면책 결정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회생과 파산 그리고 면책 결정의 효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판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